지금 여러분 딱 3초만 저를 따라와 주세요. 입을 다무세요. 그리고 코로만 아주 천천히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들어오는 공기가 오른쪽 콧구멍으로 더 잘 들어오나요? 아니면 왼쪽인가요? 방금 여러분은 아마 한쪽으로 살짝 기울었을 겁니다. 여기서 진짜 기묘한 이야기를 하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공기입니다. 똑같은 산소예요. 그런데 그 산소를 코로 마시느냐 입으로 마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뇌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같은 연료를 넣었는데 엔진이 아예 다른 리듬으로 도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공기는 그냥 공기인데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얼굴 한가운데 붙어 있는 이 작은 기관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감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막힘을 뚫는 법, 비염을 고치는 법,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뇌가 지금 이 순간 질서 속에 있느냐, 혼돈 속에 있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조용한 스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스위치는 지금 여러분 코 속에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솔직하게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에게 코가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숨쉬는 구멍이죠.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 냄새 맡는 기관, 먼지 걸러주는 필터, 찬 공기 데워주는 히터, 다 맞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살아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를 숨구멍이라고 부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고가 딱 멈춥니다. 이름을 붙였으니 다 알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둘을 헷갈려요. 리처드 파인만이 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새 이름을 배운 일을 자주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그 새의 이름을 여러 나라 말로 알려준 다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너는 저 새의 이름을 세상 모든 언어로 알게 됐다. 그런데 저 새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 이름은 사람들끼리 정한 약속일 뿐이야. 진짜로 알고 싶으면 저 새가 뭘 하는지를 봐야 한다. 이름은 지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고가 멈추는 지점이에요. 코를 숨구멍이라고 부르는 순간 뇌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엄청난 사실 하나가 여러분 곁을 조용히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저는 그 사실을 꺼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이름을 지워라. 코라는 단어를, 숨구멍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보세요. 그리고 단순한 질문 하나만 남기는 겁니다. 뇌 바로 아래에 붙어 있는 이 기관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공기를 통과시키는 것 말고 진짜로요.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조용한 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뇌 안에서는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가 전기 신호를 쉴 새 없이 주고받고 있어요. 팡팡 하고 불꽃이 터지듯이요. 그런데 이 신호들이 아무렇게나 터지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다 함께 특정한 리듬을 타고 마치 파도처럼 뇌 전체가 오르락내리락 진동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뇌파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 영상 전체를 관통할 하나의 그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거대한 오케스트라라고 상상해 보세요. 기억을 담당하는 연주자, 감정을 담당하는 연주자, 집중을 담당하는 연주자가 각자 악기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려면 뭐가 꼭 필요하죠? 박자입니다. 모두가 같은 박자에 맞춰야 해요. 한 명이라도 제멋대로 빠르거나 느리면 그 순간 음악은 소음이 됩니다. 그럼 이 뇌라는 오케스트라의 박자는 누가 맞춰줄까요? 지휘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처음 들으면 무슨 소리인가 하실 겁니다. 그 지휘자가 여러분의 호흡입니다. 정확히는 코를 통과하는 숨결이에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쉴 때마다 공기가 코 속 안쪽 벽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벽에는 아주 예민한 세포들이 촘촘히 깔려 있어요. 원래는 냄새를 맡으라고 있는 세포들이죠. 그런데 이 세포들은 냄새 분자가 없어도 반응합니다. 공기가 지나가는 흐름 자체에, 그 압력의 변화에 반응해요. 즉, 숨을 쉴 때마다 코 속에서 뇌를 향해 규칙적인 신호가 째깍째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어디로 갈까요? 뇌에서 냄새를 처리하는 부위로 먼저 갑니다. 그런데 이 부위는 냄새만 담당하는 외딴 섬이 아니에요. 기억을 만드는 곳, 감정을 다루는 곳과 아주 깊고 오래된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냄새는 생명에게 가장 오래된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의 리듬이 코 속을 통해 뇌로 올라가면 그 리듬이 기억과 감정의 영역까지 스르륵 퍼져나갑니다. 숨이 지휘봉을 흔들면 오케스트라 전체가 그 박자에 맞춰 연주를 시작해요.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경과학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코로 숨을 쉴 때 뇌의 리듬은 이 호흡에 맞춰 아주 질서 있게 정렬됩니다. 연주자들이 지휘자를 보며 박자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면요. 이 신호가 사라집니다. 입으로 들어온 공기는 코 속의 그 예민한 세포들을 스치지 않으니까요. 지휘자가 무대를 떠나버린 겁니다. 연주자들은 여전히 각자 연주는 하는데 이제 맞춰줄 박자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이 입으로 숨을 쉬는 순간 뇌라는 오케스트라는 지휘자를 잃은 채 연주를 계속하는 상태가 됩니다. 소리는 나는데 음악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릿속이 뿌옇게 흐린 날, 충분히 잤는데도 피로가 안 가시는 날, 집중하려 해도 생각이 자꾸 흩어지는 날, 우리는 이걸 스트레스 탓, 나이 탓, 컨디션 탓으로 돌립니다. 또 하나의 이름을 붙이고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어쩌면 그건 여러분이 밤새 입을 벌리고 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휘자 없이 8시간 동안 연주된 오케스트라의 다음날 아침, 그 소음의 잔향이 뿌연 머릿속의 정체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건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룻밤 입으로 잤다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건 아니에요. 뇌는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리듬이라는 게 쌓입니다. 매일 밤, 매 순간의 작은 차이가 조용히 누적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아까 영상 맨 처음에 제가 뭘 여쭤봤죠? 오른쪽 콧구멍이냐, 왼쪽 콧구멍이냐? 사실 그건 그냥 흥미를 끌려고 던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두 콧구멍은 똑같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한쪽이 더 열려 있고 한쪽이 살짝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코감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도 다 그래요. 게다가 몇 시간마다 좌우로 번갈아 바뀝니다. 지금 오른쪽이 더 뚫려 있다면 몇 시간 뒤엔 왼쪽이 더 뚫려 있을 거예요. 이걸 비죽이라고 부릅니다. 코의 리듬이에요. 저도 처음 이걸 알았을 때 한참 제 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왜 몸은 굳이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할까요? 여기서 또 이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코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사고가 멈춰요. 파인만처럼 물어야죠. 이 좌우 교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코를 수동적인 파이프라고 생각하잖아요. 공기가 지나가기만 하는 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좌우 교대를 보면 코는 절대 수동적인 파이프가 아닙니다. 코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율신경계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심장을 뛰게 하고 몸을 긴장시켰다 풀었다 하는 자동 시스템입니다. 크게 두 갈래가 있죠. 몸을 각성시키는 쪽과 진정시키는 쪽, 흔히 엑셀과 브레이크에 비유하는 그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갈래의 균형이 콧구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대략적으로 한쪽 콧구멍이 더 열려 있을 때는 각성 쪽이 조금 더 활발하고 반대쪽이 열려 있을 때는 이완 쪽이 조금 더 활발한 경향이 있어요. 코의 좌우 시소가 자율신경의 시소와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 콧구멍으로 더 숨쉬고 있는지는 여러분 몸이 엑셀 쪽으로 기울었는지 브레이크 쪽으로 기울었는지 보여주는 작은 계기판인 셈이죠. 이걸 알고 나면 세상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얼굴 한가운데에 신경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계기판이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걸 그냥 숨구멍이라고만 불렀습니다. 물론 이 좌우 이야기는 아직 과학이 다 밝혀낸 영역은 아니에요. 정확한 메커니즘은 지금도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가 자율신경과 손을 맞잡고 리듬을 탄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해요. 자, 진짜 기묘한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 쉬느냐, 입으로 쉬느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호흡에는 우리가 완전히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바로 들숨과 날숨이에요. 우리는 숨을 하나의 동작으로 뭉뚱그려 생각합니다.
그런데 숨은 두 개의 정반대 국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기가 들어오는 들숨, 나가는 날숨. 여기서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게 뭐 대수인가?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아닌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신경과학이 최근에 알아낸 바에 따르면 여러분의 뇌는 들숨일 때와 날숨일 때 서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같은 뇌인데 숨이 들어오는 순간과 나가는 순간에 뇌의 흥분 상태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자극을 알아차리고 기억으로 붙잡는 능력이 숨의 어느 국면에 걸리느냐에 따라 살짝 달라진다는 관찰들이 있습니다. 들숨에 물결을 탈 때 뇌가 정보를 조금 더 예민하게 붙잡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오케스트라 그림으로 다시 가져와 볼까요? 지휘봉은 위로 올라가는 동작과 아래로 내려오는 동작이 있죠. 들숨은 지휘봉이 위로 올라가며 연주자들을 깨우는 순간이고, 날숨은 지휘봉이 아래로 내려오며 소리를 가라앉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매 호흡마다 이 오르내림을 따라 켜졌다, 잦아들었다를 미세하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째깍, 째깍이 아니라 스읍, 후 하는 리듬으로요. 이게 진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의 뇌도 제 목소리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숨결에 맞춰 아주 작게 물결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방금 숨을 들이신 순간과 내쉰 순간에 이 문장을 받아들이는 뇌의 상태가 미묘하게 달랐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직도 소름 돋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는 이 호흡이 사실은 뇌에게 끊임없이 박자를 세워주는 메트로놈이었다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두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때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는 것. 그건 그냥 마음을 가다듬는 몸짓이 아니라 뇌가 정보를 붙잡기 좋은 그 순간의 물결을 살짝 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건 아직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 연구가 한창인 영역이에요. 하지만 우리 몸이 이렇게까지 촘촘하게 숨과 엮여 있다는 사실만큼은 알면 알수록 경이롭습니다. 물론 이 비유가 어디서 깨지는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휘자는 오케스트라 바깥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호흡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은 여러분 몸 안에 있고 그 자체가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기도 합니다. 지휘하면서 동시에 연주도 하는 좀 이상한 지휘자인 셈이죠. 이 부분은 바깥의 지휘자 비유로는 다 담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자를 만들어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는 핵심 역할만큼은 지휘자라는 그림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을 한층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코로 올라간 호흡의 신호가 냄새를 처리하는 부위로 먼저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가 기억, 감정과 아주 오래된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연결이 얼마나 특별한지 조금만 더 파고들어 볼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평생 무심코 겪으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 없는 아주 기묘한 현상이 숨어 있거든요.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길을 걷다가 어떤 냄새가 훅 코끝을 스쳤는데 그 순간 수십 년 전 어린 시절의 어느 하루가 통째로 되살아나는 거예요. 할머니 집 부엌 냄새, 비 온 뒤 흙 냄새, 오래된 책 냄새. 사진을 봐도 이 정도로 생생하진 않은데 냄새 하나에 그 시절의 공기와 감정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왜 하필 냄새일까요? 왜 소리나 모양이 아니라 냄새가 이렇게 기억의 뒷문을 벌컥 열어버릴까요? 여기서도 우리는 그냥 냄새가 원래 추억을 부르나 보다 하고 이름을 붙이며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이라면 물었을 겁니다. 대체 무슨 배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요?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감각들,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은 뇌에 도착하기 전에 중간 정거장을 하나 거칩니다. 신호를 검문하고 정리하는 중개소를 지나서야 각 부위로 배달돼요. 그런데 냄새는 다릅니다. 냄새 신호는 그 중개소를 거의 건너뛰고 기억과 감정을 다루는 영역으로 곧장 뛰어듭니다. 지름길이에요. 다른 손님들은 다 검문소에서 줄을 서는데 냄새만 뒷문 열쇠를 하나 쥐고 있는 셈이죠. 이제 이걸 아까 이야기와 겹쳐보세요. 여러분이 코로 숨을 쉴 때마다 그 숨결의 리듬은 바로 이 지름길을 타고 기억과 감정의 방으로 흘러듭니다. 다시 말해 호흡은 단순히 뇌의 박자만 맞추는 게 아니라 가장 깊고 오래된 방의 문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코 속을 스치는 숨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감정이 사는 방 앞을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불안할 때 숨이 가빠지고 편안할 때 숨이 느긋해지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숨과 감정은 같은 복도를 공유하는 이웃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단순하지만 아무도 잘 던지지 않는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숨을 쉴까요? 산소 때문이죠. 다들 그렇게 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답에도 숨겨진 함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편하게 숨을 참아보세요. 몇 초만 지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서 숨을 쉬라는 강렬한 신호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 그 참을 수 없는 느낌, 그건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쌓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몸은 산소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실시간으로 재서 숨을 재촉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몸은 이산화탄소라는 찌꺼기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감시하다가 그게 어느 선을 넘으면 지금 당장 숨 쉬어 하고 경보를 울립니다. 그러니까 숨을 참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다급함은 연료가 떨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배기가스가 가득 찼다는 신호인 거죠. 자동차로 치면 기름 게이지가 아니라 매연 경보기가 울리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숨을 산소 마시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몸의 관점에서 보면 숨은 이산화탄소를 내다 버리는 일에 더 가까웠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왜 느린 호흡이 우리를 그토록 편안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불안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빠르고 얕게 몰아쉽니다. 헉헉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쉬면 이산화탄소가 몸에서 너무 빨리 빠져나갑니다. 찌꺼기라면서 왜 문제냐고요. 이 이산화탄소가 실은 우리 몸의 산성도를 조율하는 미묘한 저울 노릇도 하거든요. 그게 너무 급히 빠지면 손끝이 저릿하고 머리가 핑 도는 그 특유의 어지러운 불안이 더 심해집니다. 불안이 빠른 숨을 부르고 빠른 숨이 다시 불안을 키우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가 코 속과 폐 사이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특히 날숨을 길게 느려쉬면 이 고리가 스르륵 풀립니다. 저울이 제자리를 찾고 다급하던 경보기가 조용해지는 거죠. 자,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코로 쉬는 것과 입으로 쉬는 것이 그렇게까지 다를까? 지금까지는 리듬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코에는 리듬 말고도 입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 안 알려진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코로 숨을 쉴 때 코 속 안쪽의 빈 공간, 부비동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기체가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일산화질소라는 기체예요. 이름만 들으면 공해 물질 같지만 우리 몸 안에서 이 기체는 중요한 심부름꾼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살짝 넓혀주거든요. 그래서 코로 들이쉰 숨이 폐로 내려갈 때 이 일산화질소가 함께 실려 내려가 폐의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의 공기를 마셔도 산소가 몸속으로 더 효율적으로 스며들어요. 이 말인즉슨 코로 쉬면 여러분은 공기만 마시는 게 아니라 몸이 직접 만든 혈관 확장제를 공기에 실어 함께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 쉬면 이 일산화질소는 부비동에 그냥 남아요. 공짜로 주어지는 이 선물을 입은 통째로 건너뛰는 거예요. 코와 입은 결코 같은 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 겹의 장치가 달린 정밀한 관문이고 하나는 그냥 뚫린 구멍이에요. 여기서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덧붙일게요. 이 일산화질소라는 기체는 우리가 콧노래를 흥얼거릴 때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관찰이 있습니다. 하고 코로 소리를 내면 부비동의 공기가 부르르 진동하는데 그 떨림이 이 기체를 더 활발하게 뿜어내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재미있지 않나요? 기분 좋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잖아요. 그런데 그 흥얼거림이 사실은 몸속의 혈관을 여는 좋은 기체를 더 풀어놓는 아주 작은 건강 행위이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걸 그저 흥얼거림이라는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죠. 코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까맣게 모른 채로요. 이제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잠깐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불안은 반드시 풀어드릴 테니까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밤에 잘 때 입을 벌리고 잡니다. 낮에는 코로 쉬다가도 잠들면 통제가 풀리면서 입이 스르륵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게 8시간 동안 꺼집니다.
지휘자도 없고 좌우 리듬도 흐트러지고 일산화 질소 선물도 없어요. 뇌는 정렬해줄 박자 없이 밤새 웅웅거리고 산소는 덜 효율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8시간을 잤는데도 아침에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무겁습니다. 목이 바싹 마른 채로 깨고요. 이유를 몰라 답답하죠. 우리는 그걸 나이 탓, 피로 탓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밤들의 정체는 입을 벌린 채 지휘자 없이 흘려보낸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또 한층 깊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저는 계속 이렇게 말해왔죠. 호흡이 뇌를 조율한다. 숨이 감정의 방문을 두드린다. 마치 숨이 일방적으로 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화가 나면 숨이 거칠어지고 무서우면 숨이 투를 듯 얕아지잖아요. 그건 감정이 숨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 방향이 아닙니다. 숨이 뇌를 바꾸고 뇌가 다시 숨을 바꾸고 두 개의 손이 서로의 손목을 맞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진짜 기묘하면서도 가장 희망적인 지점입니다. 우리 몸의 자동 시스템들은 대부분 우리 마음대로 못 건드립니다. 심장더러 천천히 뛰라고 명령할 수 있나요? 없죠. 소화를 좀 빨리 하라고 시킬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혈압을 손으로 내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 자동 시스템들은 우리 의식이 닿지 않는 두꺼운 문 뒤에서 알아서 돌아가요. 그런데 딱 하나, 이 문 안쪽으로 손을 넣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은 평소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우리가 직접 붙잡아 느리게, 깊게, 길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심장을 직접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을 천천히 내쉬면 심장 박동이 따라서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호흡이라는 손잡이를 잡고 그 뒤에 연결된 심장과 혈관과 자율신경 전체를 간접적으로 살살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잠겨있던 방에 딱 하나 뚫려 있는 열쇠 구멍, 그게 바로 콧속을 지나는 숨입니다. 자율신경이라는 자동 조종 장치에 사람이 손을 얹을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요. 상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면접장 앞입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손끝이 차가워지고 입이 바싹 마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심장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할 수 없어요. 아드레날린을 멈추라고 말할 수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넷을 세며 천천히 들이쉬고 여섯을 세며 더 천천히 내쉬는 것. 딱 서너 번만요. 그러면 놀랍게도 직접 명령할 수 없었던 그 심장이 스스로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문의 손잡이를 돌렸으니까요. 이건 마음을 다잡는 정신력 같은 게 아닙니다. 몸의 배선을 이용한 아주 물리적인 조작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은 이 손잡이를 자기도 모르게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도 모르게 크게 한숨을 푹 내쉴 때가 있죠. 지치거나 답답할 때요. 우리는 그걸 그냥 기분 탓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 한숨에도 숨은 작동이 있어요. 우리 폐 안에는 수억 개의 작은 공기주머니가 있는데 잔잔하게만 숨 쉬면 이 주머니 중 일부가 조금씩 쪼그라들어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가스 교환이 슬슬 나빠져요. 그때 몸이 이따금 크게 한숨을 쉬어서 쪼그라들었던 주머니들을 다시 팡 하고 부풀려 펴주는 겁니다. 한숨은 게으름이나 우울의 표시가 아니라 폐가 스스로를 리셋하는 아주 정교한 정비 동작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냥 한숨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고 살았을 뿐이죠. 여기서 잠깐 아주 일상적인 장면 하나를 같이 들여다볼까요? 퇴근길 지하철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서 여러분은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대로라면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코 속에서는 한쪽 콧구멍이 더 열려 있고 그 숨결이 뇌의 박자를 세워주고 있고 부비동에서는 혈관을 여는 기체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얼굴 한가운데선 이 모든 정교한 일이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순간 속에 가장 놀라운 작동이 숨어 있다는 것. 지루한 지하철 손잡이 앞에서도 여러분은 우주에서 가장 정교한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던 셈이죠. 자, 그런데 이 악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정말 재밌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는 도대체 숨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보통 들이쉰 만큼 곧바로 내쉬죠. 습, 후. 그런데 말을 할 때는 어떤가요? 크게 한 번 들이쉰 다음 아주 길고 가늘게 몇 초에서 십몇 초씩 천천히 내쉬면서 그 날숨 위에 소리를 얹습니다. 즉, 말한다는 건 본질적으로 아주 긴 날숨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말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긴 날숨을 수백 번씩 연습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날숨이 길어지면 몸에 브레이크가 밟힌다고 했죠. 그렇다면 차분하게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듣는 우리까지 편안하게 만드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의 긴 날숨이 그 사람 자신의 신경을 가라앉히고 있고 그 안정된 리듬이 목소리를 타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다급하게 몰아치듯 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덩달아 조마조마해지죠. 숨의 리듬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로도 옮겨 다닙니다. 노래가, 특히 느리고 긴 노래가 사람 마음을 그렇게 어루만지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노래는 결국 아주 길게 느린 날숨의 예술이니까요. 자, 이제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모아 밤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잠이라는 시간이요. 우리는 잠을 그냥 뇌가 꺼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잠은 절대 전원이 꺼진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잠자는 동안 뇌는 낮에 쌓인 기억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찌꺼기를 청소하는 아주 바쁜 야간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야간 작업이 제대로 되려면 뇌의 리듬이 아주 질서 있게 오르내려야 해요. 앞에서 이야기한 그 오케스트라의 박자가 잠든 동안에도 고요하게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밤의 박자는 누가 지켜줄까요? 낮과 똑같습니다. 코를 통과하는 느리고 규칙적인 숨결이에요. 그러니 밤새 입을 벌리고 자면 어떻게 될지 이제 여러분 스스로 이어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지휘자가 사라지니 박자가 흐트러지고 박자가 흐트러지니 야간 청소가 매끄럽게 안 돌아가고 그 결과 8시간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아침이 오는 거죠. 전제에서 결과까지 한 칸 한 칸 다 이어집니다. 코로 조용히 쉬는 숨 하나가 잠의 질을 조용히 결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모든 피로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잠을 방해하는 것은 수없이 많고 이건 그중 하나. 다만 우리가 놀랍도록 오래 무시해온 하나일 뿐입니다. 파인만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덧붙였을 거예요. 하나의 답을 찾았다고 그게 전부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또 새로운 이름의 함정에 빠지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왜 이렇게 입으로 숨 쉬는 습관에 자꾸 빠지는 걸까요? 갓 태어난 아기를 보세요. 아기는 거의 완벽하게 코로만 숨을 쉽니다. 젖을 물고 입을 꽉 채운 채로도 코로 아주 잘 숨 쉬어요. 우리 몸의 기본 설계는 원래 코 호흡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특히 요즘 우리는 하루 종일 화면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숙이고 긴장한 채 어깨를 움츠리고 삽니다. 이렇게 몸이 웅크려지면 목과 기도가 눌리고 자기도 모르게 입이 살짝 벌어지면서 입 호흡으로 슬금슬금 넘어가요. 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세와 긴장이 우리를 그쪽으로 떠미는 겁니다. 원래 타고난 리듬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되찾아야 할 건 대단한 새 기술이 아니라 아기였을 때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던 그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그 향을 코로 깊이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커피 향이라는 냄새 신호를 기억의 방으로 곧장 흘려보내면서 동시에 그 느린 코 호흡으로 뇌에게 오늘 하루의 첫 박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왜 어떤 향은 맡기만 해도 마음이 스르륵 놓이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건 그 향 자체의 마법이라기보다 그 향을 맡으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코로 깊고 느린 숨을 들이쉬기 때문인 면이 큽니다. 향이 우리를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향이 우리를 느린 코 호흡으로 이끄는 거죠. 늘 무심코 하던 그 한 모금 전의 숨이 사실은 하루를 정렬하는 작은 의식이었던 셈이죠. 이름을 지우고 작동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평범한 아침 한 장면조차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쯤에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에서 시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을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코를 잘못 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밤마다 뇌를 혼돈 속에 방치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관점을 딱 한번 뒤집어 보면 이 모든 이야기가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정교한 장치들, 뇌의 리듬을 맞춰주는 지휘자, 자율신경의 균형을 알려주는 계기판, 혈관을 여는 기체를 실어 나르는 관문, 이 엄청난 시스템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뭘 사야 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를 붙이거나 약을 먹거나 비싼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얼굴 한가운데에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채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켜는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천천히 숨을 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반전입니다.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죠. 여러분은 이미 완벽한 악기를, 완벽한 지휘봉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서 숨구멍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해뒀던 거예요. 파인만이 왜 그렇게 이름을 경계했는지 이제 조금 느껴지시나요? 이름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의 진짜 가치를 조용히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의 전환에는 사실 훨씬 더 크고 따뜻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잠깐 시야를 확 넓혀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코로 들이쉬는 이 공기 말입니다. 이 공기 속 산소는 아주 오래전 바다의 작은 생명들이, 그리고 온 세상의 나무와 풀들이 햇빛을 받아 조금씩 뱉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쉬는 이산화탄소는 다시 저 바깥의 나뭇잎들이 받아 마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숨을 쉴 때마다 이 지구 전체와 아주 느리고 거대한 주고받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코라는 그 작은 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숨구멍이라 불렀던 그 자리는 사실 나 하나와 온 세계가 매 순간 맞닿는 접점이었던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이 주고받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잠든 밤에도, 잊고 지낸 낮에도 숨은 묵묵히 오갔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는 그 모든 순간에도 이 작은 기관은 여러분을 세상과 이어주며 뇌의 박자를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흔들려도 우리 안에는 늘 제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돌아가는 리듬이 하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리듬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딱 한 번의 느린 숨만큼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마음이 아무리 요동쳐도 여러분에게는 늘 붙잡을 수 있는 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불안이 밀려올 때, 화가 치밀 때,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세상을 바꿀 필요도 남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더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온 세상과 다시 손을 맞잡고 흐트러졌던 뇌의 오케스트라에게 다시 박자를 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단순하고 이보다 더 확실하게 내 손 안에 있는 도구가 또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요. 이 도구는 아무리 써도 닳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녹슬지 않습니다. 80이 되든 90이 되든 코로 천천히 내쉬는 그 한 번의 숨은 여전히 여러분의 심장을 살살 가라앉히고 뇌의 박자를 다시 세워줄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평생 무료로 부작용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꺼내 쓸 수 있는 도구가 또 있을까요? 우리는 그 놀라운 도구를 손에 쥔 채로 그저 숨구멍이라는 이름 하나에 가려 평생 못 알아본 것뿐입니다. 자, 이제 왜 느리게 코로 내쉬는 숨이 우리를 진정시키는지 그 마지막 조각을 맞춰봅시다. 아까 자율신경의 엑셀과 브레이크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브레이크, 즉 몸을 이완시키는 쪽은 특히 숨을 천천히 내쉴 때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날숨이 길어지면 심장 박동이 살짝 느려지고 몸이 스르르 풀려요.
그래서 놀라거나 화가 났을 때 누군가 자꾸 심호흡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몸의 브레이크를 밟는 물리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 불안한 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그 숨을 아주 천천히 코로 내보내는 것. 지휘봉을 다시 손에 쥐는 겁니다. 흐트러졌던 오케스트라에게 다시 박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웅성이던 연주자들이 하나둘 지휘자를 바라보고 소음이었던 것이 다시 음악이 되어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코를 숨구멍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 이름 아래에서 우리의 사고는 멈춰 있었죠. 하지만 이름을 걷어내고 작동을 들여다본 순간 전혀 다른 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뇌의 리듬을 지휘하는 메트로놈, 자율신경의 계기판, 그리고 몸이 스스로 만든 약을 실어 나르는 관문. 이 셋이 하나의 기관 안에 조용히 들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걸 가져가세요. 여러분은 지금도 숨을 쉬고 있고 그 숨은 그냥 산소를 나르는 심부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지휘 행위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지휘봉은 지금도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 돈도 들지 않으며 언제든 다시 잴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입을 살며시 다물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더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 공기가 코 속을 스치는 감각, 그게 바로 여러분의 뇌가 다시 질서를 찾아가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소리를 그냥 숨소리라고 불러왔을 뿐이죠. 이제 여러분은 그 이름 너머의 진짜 작동을 아시게 됐습니다. 이름에서 멈추지 말고 그 아래 숨은 작동을 바라보는 것, 그게 파인만이 남긴 태도입니다. 그 시선을 갖는 순간 세상의 가장 평범한 것들이 하나씩 비밀을 풀어놓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코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매일 스쳐 지나가는 또 다른 평범한 것 속에 놀라운 작동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코로 쉬는 그 한 번의 숨을 조금 더 가만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